핀란드가 왜 그러면 1위의 어떤 나라가 됐을까? 조금 아이러니하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핀란드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핀란드가 지면서 러시아에게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핀란드에게 세빙선으로 달라. 반갑습니다. 부산과 부산 사람과 부산의 바다를 연구하는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미래전략실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가 이제 아무래도 추운 지역에 있고 또 북극해권에 있으니까 당연히 핀란드가 세빙선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세빙선의 건조의 1위. 그런데 좀 흥미로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핀란드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핀란드가 지면서 러시아에게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핀란드에게 세빙선으로 달라.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격인 이 세빙선을 많이 핀란드에서 만들어서 이 러시아에서 줬고 지금도 41척의 세빙선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아이러니하게 핀란드에는 세빙선 건조를 위한 아주 첨단 기술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기회로 인해서 확보하게 되었고 지금의 핀란드가 세계 제1의 세빙선의 건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요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핀란드는 전 세계에 있는 세빙선의 어떤 건조 수요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나 수립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양금융이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한 그 건조 계약 금액의 95%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척당 최대 한 400억 이상의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빙선을 40척 건조하겠다라고 공언했던 그 미국이 핀란드에다가 15척의 세빙선을 건조하겠다라고 주문을 내린 것은 결국 핀란드가 이 핀베라라고 하는 세빙선에 특화되어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핀란드가 세빙선의 어떤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라오노 아시죠? 우리나라 제1의 세빙 연구선이고 올해 이제 계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제2 차세대 세빙 연구선은 하나 오션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빙 기능, 즉 얼음을 깨는 기능과 내빙 기능, 즉 얼음을 견디는 기능을 갖춘 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현대 미포조선에서 프랑스 CMA, CGM이라고 하는 글로벌 선사에게 내빙 컨테이너 선을 이제 공급했던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들을 이미 축적을 하고 있고 건조에 대한 바탕은 되어 있는데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만들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이 세빙선과 내빙선과 같은 북극 항로를 다니는 배에 있는 그 장비들은 마이너스 54도라고 하는 극한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윈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 장비들이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빙선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이 함께 기술 개발이 또 빠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북극 항로 시대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술의 우위들을 가지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나 또 그런 어떤 시도들이 지금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잠시 조금 한번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얼음을 깬다고 했을 때에 앞은 이제 특수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 배의 앞은. 그런데 얼음을 지나가면서 깨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세빙선들은 올라타는 거죠. 이게 얼음이라고 하고 이게 배라 이제 세빙선이라고 한다면 타서 눌러서 깨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가는 거죠. 깨진 얼음이라 하더라도 그 얼음이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그 선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북극을 다니는 배들은 이 유빙들로 인해서 그 유빙들이 부딪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내빙선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세빙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핵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었죠. 세빙선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핵 추진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세빙선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형국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제 일반 그 내비게이션을 아마 많이 사용할 겁니다. 물론 육상은
큰 변화들이 없어요. 맞죠? 예. 그런데 바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극한의 어떤 조건 속에서 배들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일의 패스트 캐스트 2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72시간 이후에 이 얼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AI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기준점에서 160m 이상의 어떤 정확도를 가진 그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은 딥러닝 기능이라고 해서 2달 이후에 어떻게 바다의 해빙들이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내고 그것을 95%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정확도로 해빙에 대한 어떤 예측들을 해내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배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태에서 이 배 운항사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운항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A 지점, B 지점 이렇게 딱 찍어서요. 그것을 러시아의 세빙선이 그냥 지나갑니다. 깨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뒤를 졸졸졸졸 이제 배들이 따라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마 미래에는 세빙선이 그렇게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난이 되거나 난파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수색을 위한 또는 구조를 위한 어떤 부분들은 세빙선이 필요하겠지만 이후에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 운항이 되는 무인 선박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흥미로웠던 것은 덴마크의 다크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극해를 다니는 배들 중에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배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북극을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AI로 식별을 해내고 식별한 선박을 자동으로 관계국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인공위성으로 측정했던 것들을 이 AI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북극의 어떤 소요들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손쉽게 북극으로 진출을 하고 또 다양한 나라와 도시들과 또 기업들과 또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과 중국은 정반대적인 어떤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좀 흥미진진한 것도 이제 저희 연구자들의 좀 입장인데요. 일본은 조금 조용하지만 또 그 기술을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건 모르겠고 공격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장해 가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좀 북극 지역에 또 러시아와 또 어떻게 보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전에 좀 많은 어떤 협력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러우 전쟁 이후에 또 많은 손해들을 본 것도 지금 일본의 어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좀 조심하게 다양한 북극에 있는 운영 체계들을 결국은 일본이 제공하고 장비도 제공하고 데이터도 제공하고 위성도 제공,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의 뒷받침을 이어서 포스코라고 하는 국영 어떤 그 해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회사인 격인 신신해운과 같은 기업을 세우고 이 북극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전략,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아주 밀월 관계로 이렇게 추진한 이 전략. 이 두 전략들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 라는 고민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인프라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일본의 어떤 전략들과 같은 어떤 기술의 축적들도 우리는 과연 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에 대한민국이 아주 이 두 사이에서 좀 절충점을 가지면서 다각적인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면은 중국처럼 또 후면은 일본처럼. 어떤 예를 하나 좀 들을 수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프랑스의 CMA, CGM 글로벌 선사가 있습니다. 예, 그 글로벌 선사가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현대 미포에 내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선박을 건조했다고. 그런데 내빙 기능에 대한 소개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숨기지라고 했을 때에 이 기업이 그 나이키와 같은 거대 화주들, MSC와 같은 글로벌 선사들이 함께 자유로 협약을 해서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율로 협약한 협약이 있습니다. 주요한 그 글로벌 하주들, 그 다음에 선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MA, CGM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면에서는 친환경 때문에 우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준비해 놓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바다, 현재의 어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북동항로입니다. 이 북동항로는 러시아의 연안을 통하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를 통하는 바다를 통과하기 위해서 러시아 손을 덥석 잡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할까요? 절대 되지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이 북동항로를 너무 급하게 이용을 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미개척 분야인 북서항로, 즉 캐나다 연안, 알래스카를 지나서 캐나다 연안을 지나는 이 북서항로를 이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으면서도 러시아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단순히 북극항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배만 열심히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해는 단순히 배만 다니는 곳이 아니고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극해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그 주변국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경제권, 이 북극해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경제권의 한 54%의 어떤 경제력을 갖춘 북극 경제권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 북극항로와 관계되어 있는 연간 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2조 원 정도에서 활발하게 발달됐을 경우를 예측을 하면 700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그 배 한 척 보내서 그냥 해운 또 항만 물류만 이렇게 끝나는 곳이 아니고, ICT를 비롯해서 보험, 법률, 에너지, 그다음에 관광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는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그리고 좀 특이하게 본 것들은 MS, 즉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북극해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바로 냉각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역들보다 북극해 만드는 것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여러 그 위의 요소들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옆에는 풍력 발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체계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북극 경제권의 핵심 산업들,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목포부터 해서요, 이제 여수, 그 다음에 이제 광양을 통해서 이제 창원, 부산까지 하는 이 남해안권은 다양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또 조선과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 우리가 12월 말로 지금 옮겨올 예정인데요. 단순히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다양한 지역들이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남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회랑,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통로가 아니라 각 도시들이 함께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런 발전하는 구조가 회랑인데요. 그 회랑을 만들어 가야지 국토의 균형점을 갖출 것이고, 동해안은 아시다시피 울산과 포항 그리고 강릉까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이제 자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항로와 관계되어 있는 에너지 회랑을 만들어서 그 여러 자원들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지역들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공항이 만들어질 계획인 대구, 그리고 우리나라 거점 공항이 있는 인천까지 이어지는 이런 물류 회랑을 만약에 만들어 간다면 지금 있는 우리 동남권의 거점 산업들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거점 전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극항로 하면 어려워, 힘들어.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도 아마 절반 정도로 나눠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될 거다. 그래도 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멀었어. 실제적으로 여러 그 컨텐츠들이 딱 그렇게 두 개로 또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북극항로에 대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극항로는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케이스처럼 이미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 열리고 나서 갈 때는 이미 그 바다는 이제 우리 바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도 준비해야 되고 도시도 준비해야 되고 산업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이것을 보시는 청소년 여러분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열리는 시장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이 북구 강로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고 또 허브 항만이 되고 그리고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아마 보지 않을까라는 작은 또 그렇지만 담대한 소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극 항로에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에 13년 동안 이 북극 항로를 연구해 오고 또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왔던 부산연구원에 있는 장하용 미래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